오늘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갖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목표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작년 경제 성장률 1.4%에 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로 작년보다는 좀 더 호전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인데요. 작년 평균은 3.6%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를 나타냈는데, 올해 2024년에는 2.6%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2%의 경제 성장이 된다면 경제가 호전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한 3% 정도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1.4%로 꼬꾸라졌다가 이제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느냐 여부를 원래 2.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를 달성하게 되면은 바닥을 찍고 경제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맞느냐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게 되면요.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전체 경제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 두 번째 잠재 위험 관리, 세 번째 역동경제 구현, 네 번째가 미래 세대 동행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물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 그다음에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이 네 개 분야라는 큰 타이틀 안에 여러 가지 대책들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서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되고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2024년에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다세대 다가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임차인,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2024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100% 해주는데, 그것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100% 감면해준다. 두 번째로 청약할 때 이 임차인이 주택을 사서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물론 모든 크기와 모든 가격을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과 청약의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일정 기간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그것도 2024년 1년 한시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 중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1만 호 이상 매입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임대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역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 자, 이 전세 사기에, 특히나 다세대 다가구의 전세 사기에 큰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자, 이 임대차 시장, 빌라의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보증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를 갖고 기준으로 이 보증보험을 결정하는, 그래 126%를 적용하더라도 KB 시세가 거의 실거래가와 비슷한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에 거래되는 실거래가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 한 예로 들게 되면은 빌라 가격이 6억 정도 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전세 가격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봐야 한 60% 정도의 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6억짜리 실거래가의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2억 3천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2억 3천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게 2억 1천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 18.6%로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뜨니까 현재 시가인 6억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차이가 나게 되고 이 2억 1천에 126%를 곱해서 전세 보증을 들 수 있는 한도를 딱 정하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3억 8천짜리가 2억 5천 또는 2억 8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안전하게 임대를 놓고 있던 많은 임대인들, 임대 사업자를 포함해서 일반 임대인들도 빌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천에서 1억 이상의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이라는 걸 기준을 달리해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빌라들의 연식이 비슷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서 그거를 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기준을 바꾼다면 이 역전세를 크게 예방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확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현실과는 다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가 우려가 되거나 역전세가 당하고 있는 세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거를 매입했을 경우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라는 게 원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임대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서 임대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상황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60% 70%가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30-40%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 10% 이내 전체 시장에서 임대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공임대라든지. 근데 90% 정도를 이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은 혜택을 줘왔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를 해야 시장에 임대물건이 공급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정화라는 게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많은 임대물건들이 공급이 돼서 이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고 될 수 있고 그것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자꾸 없애버리고 또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키는 투기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 물건들이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의 위축을 시키니까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릴 생각, 그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중간에 팔아치우게 만드는 이 정도의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LH 같은 경우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LH가 1만 가구를 매입한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두 번째로 임차인도 헌집이 아닌 새집에 살고 싶어요. 그쵸? 빌라라도 다가구도 다세대도 새집에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구축 다세대 다가구를 1만 가구 매입을 한대. 그러니까 헌집 사갖고 주거 환경 안 좋고 열악한 주택을 시장에다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임차인들 위한다라는 정책이 맞는지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을 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가 싸고 매매가격이 적은 그런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지분 적립형 주택, 공유형 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여기에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0% 면제하고 또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겠다. 재산세 25% 감면해주겠다. 다양한 주택들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 현재 주거의 삶의 질적인 부분은 안정적으로 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미래에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갔을 때 내가 제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점들이 생긴다는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대출, 청년과 출산가구 등 대상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 자, 지원 대상도 넓히고 한도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데 전세대출 저는 대상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거는 조금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정부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면서 90%에다 신용대출까지 하게 되면 돈 한 푼도 없이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게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데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대상, 지원 대상들은 점점점 확대를 해서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 좋은데 한도를 늘리는 거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로는 예년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또 특히나 신생아 특례를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서민주택 대출 자금들을 정책 모기지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만료가 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가 되는데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서민들에 대해서 주택을 사라고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파트 안에 인구 감소 지역에 부활 3종 프로젝트, 3종 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뭐냐?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서 추가적으로 매입한 거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근데 2주택자로 안 하고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12억 원이라는 감면 기본공제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재산세도 2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1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건데, 자, 그러면은 이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거를 행정안전부에서 89군데를 이미 지정을 해놨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혜택 때문에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이게 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옥석을 가려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그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장점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던 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동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투자 활성화라는 파트에서 보면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 부분 역할을 강화하겠다. 뭔 얘기냐면 SOC 산업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최대로 높여서 원래 2024년 상반기 안에 이 SOC 산업을 26조 4천억이라는 자금 중에서 65%를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원래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상반기에 역대 최고 집행률인 55%를 달성하고 빨리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이 공공투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상반기 안에 무려 절반 이상을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풀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에 자금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거 SOC 투자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려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투입되자마자 시장에다 바로 자금으로서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있다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자금이다. 그러니까 당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돈이 돌지 않아서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지역들에 선순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오히려 공급이 된다면은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조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SOC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는 거는 침체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경제 성장률에 뒷받침이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구분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파트 부분인데요. 일단은 주택 공급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택지를 발급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이 택지 조성을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 신도시의 조기 착공 등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3기 신도시의 뭐 창릉이라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더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3기 신도시의 입주 예정 시기가 최초에 사전 청약을 할 때 2025년, 2026년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부가 굉장히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입주 예상 시기를 보니까요. 2029년 또는 2032년 무려 7, 8년 넘게 기다려야만 입주를 할 수 있는 걸 사전 청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그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분양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하고 굉장히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를 한다면 사전 청약했던 분들의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낙담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빨리 공급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신도시나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심권 내 외곽에 바깥쪽에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도심 내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신규 택지 만들겠다, 또 3기 신도시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선회되고 있고 도심권의 주택 공급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아신다면 어디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PF,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PF 부실에 대한 우려죠. 정부가 PF에 대한 위험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2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워크아웃에 관련된 법률이 일몰됐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것을 다시 국회에 통과해서 발의를 해서 법을 12월 26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법안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틀 뒤에 워크아웃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내피셜인데요. 정부와 태영이 이미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자, 준비 다 했으니까 좀 터트려도 돼라고 하는 어떤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실행을 했고 워크아웃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정부가 발빠르게 85종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또 필요시에는 더 확대하겠다 라는 대책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준비되어 있는, 방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충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큰 시장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 그러니까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성장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계부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같은 경우는 0.2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치라고 하고 있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얼마냐면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져 온 건 사실이 파란 게 이제 가계부채 양이거든요. 가계부채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이 점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GDP 대비 10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 안에 유지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계부채 양 또는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중에 뭐 3위니 2위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지표를 본다면 요걸 볼 수가 있어요. 각 나라, 특히 유로존이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현금, 예금, 자산 비중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빚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는 현금이잖아요. GDP 대비를 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로존은 104.4%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12.5%고요. 우리나라는 121.8%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빚은 105%고 GDP 대비 똑같은 기준이죠. GDP 대비 105%고 현금하고 예금이 GDP 대비 121.8%를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뉴스에서 빚만 갖고 떠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비교를 할 거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빚을 갖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 GDP 대비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다. 가계부채를 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너무 그거를 침소봉대에서 부풀려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험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어떤 것이 나올까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단 이미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고 예상했던 내용들이 거의 이제 확정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를 갖고 신선하고 획기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정책들만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지만 이게 거의 70페이지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앞으로 2024년을 이끌어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디테일이나 세부적인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된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이 어디에 나올 거냐면은 1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되는 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고, 이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어떤 그 시각과 정책 방향 이 담겨 있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